안녕하세요. 범성공사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못했는데 PC에 문제가 있어서 블로그에도 적었지만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게 됐고, 오늘은 시장에 대한 리뷰인데 환율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좀 나눠보시죠. 일단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오르는 듯 했었거든요. 아침에만 해도 조금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하락했습니다. 1%가 하락을 했고, 이게 좀 불안하죠. 마이너스 1%가 하락을 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한 2천억 가까이, 기관도 한 2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상승 종목 비중이 47%, 중소형주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특히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0.2%가 오르면서 상승 종목 비중이 53%,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조금은 살아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요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섬유우복이 좀 좋았다. 이게 소비재가 오늘 좀 좋았는데, 이 종목들을 봐도 소비재 쪽으로 좀 확실히 수급이 들어온 게 보여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 확실히 힘이 빠진 게 느껴지는 게, 거래대금이 보세요. 9.5조 원. 최근에 10조 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10조 원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굉장히 부진해졌고, 지금 4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3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관은 지금 11일 연속 순매도고, 외국인은 지금 3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현물과 선물을 굉장히 많이 샀다가 지금 오히려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좀 헷갈려요. 이게 아직은 한 방이 저는 반도체 쪽에서 남았다고 보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탈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살짝인데,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다시 반등의 여지는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을 보면 아까 섬유유복 쪽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FNF가 5.31% 올랐습니다. 어제 최대 주주인 FNF홀딩스가 지분 말림 늘린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5% 이상 상승했고, FNF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세지력도 같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뭐 DI도 올랐고 KC텍, KC도 조금 올랐고, 이 이외에 여기 이제 나오지 않은 기업들에서도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유통업에서도 보면 유통업 자체는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안 좋으면서 하락은 했지만, 여기 보세요. 필라와 호텔신라, BGF 리테일 공통점은 소매 판매하는 곳들인데 여기가 다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코스닥은 아까 코스피도 소형주 같은 경우에 0.2%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비중은 56%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엔 물론 지금도 좋았지만 막판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악재가 좀 나왔었거든요. ASML, 글로벌리 노광 장비를 하고 있는 글로벌 탑 회사죠. 그러니까 ASML이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1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4분기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미국의 규제 때문에 DUV 장비를 좀 땡겨간 게 있어서 요게 이제 1분기 수주 공백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부진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려가 추가적으로 불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하반기 실적은 확실히 좋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는 이제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갖게.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의미 있는 게 반도체가 1등이었어요. 반도체가 1.7%가 올랐고 상승 종목 비중을 보면 71%였습니다. 제가 또 강조 드렸잖아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반도체를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했었죠. 근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나왔지만,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크진 않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돌았고 여기에 상승 종목 비중까지 높아졌다. 이걸 보면 확실히 이제 반도체 쪽은 아직은 좀 죽는다기보다는 추가로 봐야 되는 섹터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PS 쪽 섬유우류가 좋았는데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섬유우류가 좀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지금 진짜 오랜만에 드디어 순매수로 전환했어요. 그 거래대금은 아직 부진하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엄청 활기를 띄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정을 받은 가운데 그래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건,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안 좋았고 특히나 투신 사모가 굉장히 순매도가 많았었는데 투신도 이제 순매수 전환하면서 그래도 반등이 나왔다는 것,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기관이 매도해서 더 이상 매도할 게 없으니까 이젠 이 수급이 돌아선다 그러면 코스닥은 반등이 오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보여줬거든요. 근데 ASML 때문에 막판을 눌렸던 것이 요 이슈가 해소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강하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하락하거든요. 감소하거든요.
요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이 오히려 좀 반등할 수 있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반등할 수 있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개별 종목이 어떻게 흐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보면 반도체가 확실히 좋았죠. 리노공업, HPSP 좋았고 삼성전자와 연관이 깊은 기업들은 조금 안 좋았어요. 이오테크니스도 좀 안 좋았고. 근데 HPSP 같은 게 이제 매각 얘기가 나왔죠. 매각 얘기 나오면서 좀 더 강세를 보인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의료종료기기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의료기기인데 이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료기기 쪽이고 이제 그 해외 M&A도 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회사고요. 근데 의료기기 쪽이 아무래도 수출이 여전히 좋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다시 관심을 받는 느낌입니다. 바이오는 어제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역시나 안 좋았고 테슬라가 지금 안 좋죠. 테슬라가 2차 전지를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기차의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지연 정도 그러니까 아직은 보류는 아니고 지연 정도 소식이 다시 나오면서 2차 전지도 테슬라 주가도 안 좋았고 2차 전지도 좀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보면 이건 새롭게 신고가에 들어온 종목들을 주로 보는데 보시면 이제 섬유 의복 쪽이 확실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디다스의 신발이 좀 잘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화승행터 쪽이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섬유 의류 쪽으로도 조금은 이제 수급이 다시 도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대부분 반도체인데 반도체 쪽으로 관련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30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30개 종목 중에서 9개면 지금 반도체 쪽에서 꽤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은 죽은 게 절대 아니다.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유니템, 뭐 사이맥스 이런 것처럼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AP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종목군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테스는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 테스트를 비롯해서 이제 뭐 APDC도 그렇고 파드도 그렇죠. 파드도 원래 이제 SSD 컨트롤러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종을 받았다가 최근에 SSD가 부각을 받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어쨌거나 새로운 이슈들이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면서 다시금 이 반도체 쪽으로 테마가 붙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ADR 지표인데 ADR 지표를 보면 지금 70m로 떨어졌죠. 어제 70m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반등이 나는데 여기를 보시면 코스피가 이제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았던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ADR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ADR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지수는 여기서 지수 자체가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 ADR 지표가 바닥을 잡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상해 종합지수인데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 이제 오늘 2%가 올랐고 연초 대비해서도 살짝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오르지 않을 뿐이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없는 지수였거든요. 그리고 니케이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올랐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연초 대비 좋은 모습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3월 26일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90일선이 무너졌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91선이 지금 이 코스피 코스닥을 가장 잘 설명한 선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 선을 따라서 여기 이때 보시면 이 선을 따라서 잘 가다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트렌드를 회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트렌드를 바꾸는 구간에서는 이 잠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도 생기지만 금방 회복했죠. 금방 회복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상승 트렌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지금 하락이 나온 거죠. 91선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때 이 전처럼 빠르게 회복하면서 반등한다 그러면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상승 추세 자체는 약간 꺾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로 들어가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비중을 줄여두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죠. 이게 91선이 처음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자체가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구간에서 다시 조정이 나왔다는 건 추세가 좀 꺾일 수도 있다. 추세가 좀 꺾였거나 하락 추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구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91선을 강하게 돌파할 거냐 반등이 나올 때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황이 어땠냐는 건데 상해 지수가 3% 올랐어요. 상생 지수가 마이너스 5% 하락했습니다. 대만과 일본은 13%가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대만이랑 비교할 수 있죠. 반도체 쪽이 좀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는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코스닥은 마이너스 4%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시장 대비해서 좀 부진했다는 거죠. 나스닥은 6%, S&P 500은 연초 대비해서 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더 부진했고 아시아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선진한 편인데 우리 시장은 좀 더 안 좋았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안 좋았으니까 더 안 좋을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그래도 삼성전자 약간 고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전했다가 이제 반등을 나오는 추세인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힘을 내면서 우리나라도 다시 지수가 좀 반등을 해줄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마지막 얘기인데 환율이 지금 1,400원 가까이 갔다가 떨어졌잖아요. 1,400원을 잠깐 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1,380원, 5원 정도 되고 있죠. 1,480원. 그러면 1,400원까지 가는 게 여태까지 몇 번 있었냐라고 본다 그러면 4번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서. 첫 번째가 그 IMF 때, 두 번째가 금융위기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레고랜드 사태 때, 그다음에 이번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레고랜드 사태가 맞냐? 레고랜드 사태였을까? 라는 거에서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레고랜드 사태가 언제 발생했냐면 요때예요, 요때. 이게 2023년 9월에 디폴트가 나면서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시점이 환율이 이미 꼭지였어요. 그리고 이 꼭지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환율이 내려왔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환율이 영향을 받은 건 다시 한번 레고랜드 사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저 위기를 맞아서 환율이 급등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였냐? 이때예요. 이때가 2023년 2월입니다. 딱 보세요. 2023년 전쟁이 딱 발발하고 나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일본 엔화거든요. 엔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 환율에 영향을 줬던 요인은 뭐라는 거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왜 영향을 줬냐는 거죠. 전쟁이 영향을 준 건 물론 일본이나 우리나라 수출이 많기 때문에 대외 변수 때문에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영향도 물론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연준의 금리가 있었다고요. 이게 페드의 이제 기준금리인데 원래 2022년에 계속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 지나가는 바람이야.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고 했었는데 이 전쟁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 페드가 당황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겠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리를 올려버렸잖아요. 금리를 급하게 올려버렸죠. 그것도 막 0.75%씩 3번이나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니까 이 환율이 급등했다고요.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금리를 어떻게 했죠? 못 따라갔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우리나라는 천천히 올렸다고. 올리기도 올렸지만 천천히 올리고 그 금리의 최피크가 봤을 때 미국이 지금 5.5%인데 우리나라가 3.6%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못 따라갔다고. 경제가 훨씬 좋고 경제 체력이 좋은 미국이 금리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안 좋은 우리나라 채권을 살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채권을 안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됐다고. 다시 뭐다? 레고랜드 사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려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 차에 따른 우려감, 이 환율을 이렇게 약세로 만들었다. 요걸 전제로 깔고 가야지 지금 환율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때 환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환율이 떨어졌어.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0.75%씩 3번 금리 인상을 한 게 이때예요. 이때 이후에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이후. 그러니까 세 번째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크게 강하게 안 올리겠지. 금리 피크가 되겠지. 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식시장도 올랐고 환율도 올랐고 만세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면 2023년 12월에 일본은행이 그 금융거래는 정책을 하나 변경합니다. YCC 컨트롤 금리 상단을 0.25%에서 0.5%로 상향시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이 약간 이게 전환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정책이 변환되면 이게 환율에 대해서는 일본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세로 가겠죠.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간다고. 그 모습이 나타났고 원화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자금 정책이 풀리고 환율이 쭉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 이유에 어땠죠? 근데 금리 피크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금리 피크 안 나오고 금리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한 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 올랐다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엔대를 다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150엔대 이때 기록했던 거 150엔 넘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일본은 금융위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금리 차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이게 올랐다. 이게 더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시점이 이때예요. 이때 워낙 강세로 갔나요? 떨어졌잖아요.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위협은 이때는 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다? 금리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가장 강하게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금리 차가 이렇게 큰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가 더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보시면 환율이 1440원까지 갔던 건 뭐가 있었냐면 이 레고랜드가 아니고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쵸? 고금리를 미국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른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피크 어느 정도 이제는 끝이 보이네 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환율이 안정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금리가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때 정도의 우려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1440원. 근데 1440원까지 가지는 않고 제가 여기서 끝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반도체 수출이 이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쵸? 2023년 뭐 우리 반도체 수출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2022년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로 돈을 벌어주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로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환율이 버텨줬는데 지금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건 삼성전자를 강하게 샀던 수급이 빠지면서 매도가 나오니까 요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수출이 잘 되면서 원화를 벌어들이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원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수출엔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1440원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결론.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여기서 추가로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안정될 수 있고 여기서 구두 개입이나 그러니까 그 당국의 개입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뭐 1,400원을 돌파하면 외국인이 더 매도하면서 엄청나게 우려가 커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상단은 막혀 있으니까 1,400원을 뚫고 간다 그러면 오히려 살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할 때 지금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이 금리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이란 이스라엘의 충동이 더 커지면서 중동의 위기가 더 크게 확산된다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더 커질 수 있죠. 그럼 달러가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금리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도 추가로 인상할 거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질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환율은 뭐 1,450원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란 이스라엘의 위기가 봉합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체면 치레 정도로 공격은 하지만 이란의 본토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위기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달러도 여기서 오히려 조금은 더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게 단기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추세가 끊어졌을까 끊어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90일선 일단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 이후에 환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서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엔비디아가 뭐 삼성전자 HBM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시장 실적 전망치 상향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추가로 반등할 수 있는지 요게 이제 겹쳐서 나온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고가 랠리를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흐름이 완전히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볼 건 아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너무 보수적으로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요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이게 환율이 오히려 좀 올라가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커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좀 사자의 심정으로 담을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